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덥죠?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숫자가 줄었네요. 줄은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밤새서 코딩하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제가 할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물론 질문을 받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제목을 정하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블록체인은 땡땡땡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래요. 블록체인은 왜 어렵나?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왜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코인이 이제 오를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얘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론 뭐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잠시 지나간 유행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진정한 변화,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1시간여 만에 하려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질문을 많이 받는 식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제가 서울대 교수, 경영대 교수인 거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어요.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다 차치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는 오가닉 비즈니스의 저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가? 이게 뭐죠? 오가닉 비즈니스의 부제가 고객이 직원이다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을 직원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기업들과 같이 만들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임플란트 회사, 디오라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고객을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했는데 이제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고객이 누군가요? 임플란트의 고객? 임플란트에서 고객이 누구죠? 치과 의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인데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디오를 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올여름 가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오픈해서 핫플레이스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애월의 모놀리스 981 파크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981 파크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이제 테마파크인데요. 무동력으로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약간 루지 있죠. 루지인데 훨씬 더 자동차 경주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이제 테마파크인데요. 그 테마파크도 고객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프롬이라고 커머스도 고객이 일하는 구조. 고객이 MD 역할도 하고 고객이 팔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방향,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블록체인의 어떤 사상,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빨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왜 어렵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쉬웠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거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건데 우리가 봐왔던 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갑자기 웬 미군 얘기냐? 여러분들 그 이라크 전쟁 혹시 기억나세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평화 유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미군의 최정예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평화 유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알카에다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알카에다와 미군 최정예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알카에다요? 예? 뭘 먹고 들어가요? 자, 근데 알카에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었으면 당연히 미군이 이기겠죠. 맞붙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알카에다는 어떻게 싸우나요? 그냥 중요한 미군과 관련된 기지나 뭐 이런 데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테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그 테러리스트를 계속 잡아들이는데 그 테러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자꾸 잡아들이는데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조직의 차이는 뭘까요? 한 조직은 엄청난 훈련과 파워와 돈을 가지고 있고 한 조직은 돈도 없고 기껏해야 유튜브 보고 폭탄 만들어가지고 터뜨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조직 구조가 다른 건 거예요. 미군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하이라키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커맨드 앤 컨트롤.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요?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옛날에 점 조직과는 완전히 틀려요. 통신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이 계속 얘네들 뭐 제3인자들을 계속 잡아내는데 문제가 뭐죠? 이런 구조의 조직에서는 제3인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3인자인 거예요. 이 조직은 왜 이 조직한테 졌을까요? 이 조직한테?
뭐가 부족한 걸까요? 뭐가 부족해? 이게 보시면은 이게 부족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완전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이 부족한 거는 뭐냐면은 유연성인 거예요. 속도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테러하러 갔는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발견했어. 그러면 얘를 잡으러 가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견했다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갔다가 그러면 해 라고 해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됐나요? 없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과 속도, 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얘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르게 연결돼서 새로운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는 조직인 거예요. 이 조직은 언제 변하죠?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변해요. 이런, 그죠? 조직 개편할 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에 계시면은 기업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객들이 이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객과 한판 붙어가지고 이긴 기업이 있나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고객과 붙어가지고 이긴 기업은 절대 없어요. 왜? 원래 그 고객이 이 기업을 정말 미워했나요? 이 고객 제품을 싫어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화가 되고 그 네트워크 조직이 공격을 하면은 얘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이미 얘는 딴 데 옮겨가 있어. 이슈가 다른 게 이미 돼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응이 늦으니까 결국은 전부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해서요? 아니에요. 네트워크 조직을 잡는 거는 네트워크 조직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네트워크 조직화를 만든 거예요. 물론 하이라키가 존재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팀 오브 팀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조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정보를 공유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인데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장군과 쫄병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상상해 가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아니면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needs to know basis. 그러니까 너는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하기만 해. 이게 군대 문화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 안에서 새롭게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오퍼레이션을 하던 거를 거의 20배 정도로, 그러니까 20번에 20배는 얼마죠? 한 400번 정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른 조직으로 탄생한 건가요. 오퍼레이션은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가서 갑자기 들어가서 사람 이제 뭐 사살하거나 잡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번이 안 되던 게 한 달에, 하루에 한 번도 못 했던 게 하루에 뭐 거의 10번 이상씩
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 공부하려는데 웬 갑자기 뭐 군대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하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테슬라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곳인가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그죠? 이거는 뭔가요? 이건 테슬라 모델 3고요. 이거는 쉐보레 볼트예요. 이것도 전기차예요. 얘랑 전기차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전기차인데 뭐가 다른 거죠? 하나는 잘생겼고 하나는 못생겼나요? 하나는 사고 싶게 생겼고 하나는 안 사고 싶게 생겼고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기능적인 생긴 거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면 여기 이제 올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차를 만드는 거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비 볼트 같은 경우에 GM이 뭘 만드나요? 차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소비자는 뭐 하는 거죠? 차 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 GM이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지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죠. 그죠? 근데 테슬라는 어떠냐? 테슬라 차를 여러분들이 사면은 그 순간에 테슬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면은 뭐가 되는 거냐? 테슬라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고 테스트해주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하는 거 테스트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섀도우 모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오토파일럿을 이제 가동시키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위해서 만약에 테슬라를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테슬라 고객들이 테슬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건 거죠. 왜 일하나요? 왜 일하죠?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차를 산 이유는 뭐죠?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차 운전을 하면은 그게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내 데이터를 가져가? 나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내 데이터를 수집해 가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 더 나은 오토파일럿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는 뭐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자기 차가 좋아지는 거예요. 차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캥거루를 보고 처음에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얘가 큰 개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차가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알게 됐으면은 나머지 차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테슬라 차에 있나요? 물론 테슬라 차에도 있죠. 그렇지만 더 큰 가치는 네트워크에 있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델 3를 샀는데 다른 사람이 모델 3를 샀어. 보통은 딴 사람이 사면 싫잖아요. 모델 S를 샀어. 근데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운전하면은 내 차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건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아까 뭐 이라크 전쟁도 사실 오래된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리눅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컴퓨팅 쪽에 안 계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OS가 필요하죠.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구글 안드로이드라 아니면 뭐 iOS 이런 것들이 이제 OS인데요. 이런 이제 OS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컴퓨터들인데 서버용 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서버용 OS 시장은 리눅스가 완전히 점령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도 뭔가요? 리눅스에 기반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오픈 소스예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였냐면 소스 코드예요. 소스 코드를 가져가면 그걸 컴파일하면 그냥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프루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소스 코드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고. 근데 오픈 소스는 오픈 소스는 어떻게 하느냐? 소스를 다 오픈해요. 누구든지 와서 고쳐. 누구든지 갖다 쓸 사람 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안정적이고 시큐어하고 이런 OS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이 이제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인데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당 스타일로 일하는 계획을 세우고 너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플랜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일하죠? 시장, 장. 누가 플랜을 가지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OS 시장은 완전히 리눅스가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냐? 뭐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업에서 뭐부터 하죠? 계획부터 짜잖아요. 그죠? 계획부터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산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다 만든 다음에 누가 마케팅 부서에서 와가지고 마케팅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퀀셜하게 일을 해왔는데 리눅스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리눅스 토발스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점 같은 걸 하나 떨어뜨려 놨더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재밌다, 또는 뭐 아니면은 뭐 많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싫어서 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독점을 깨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리누스 토발스가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는 이거를 잘하니까 또는 나는 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할래. 이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리눅스가 됐느냐?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게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런 방식이 수십 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이런 방식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 워킹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물론 블록체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브레이크스루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가져온 거는 틀림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건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블록체인이 어려운 얘기 하려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다녔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는 방식, 뭐죠? 하이라키 조직, 우리가 아는 방식, 제품의 관점, 그죠? 우리는 코인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방식도 정말 조직화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 조직화된 방식으로 제대로 일을 해야 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암호화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블록체인을 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사라져서 안 보이니까 비탈릭 뷰테린,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블록체인을 보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도 한 번에 이해했다고 뻥인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박사과정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를 네트워크화하는 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블록체인이 잘 이해된다, 블록체인을 10분 만에 이해할 수 있다, 뭐 블록체인을 반나절 만에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먼저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보면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구조,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그러니까 보면 안 맞잖아요. 그죠? 나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아닌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블록체인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이 우리가 아는 제품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앱이 페이스북이에요? 아니죠. 그죠? 페이스북에 모여있는 네트워크된 사람들, 친구들의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다만 페이스북 앱을 이용해서 그 연결이 일어난 것 뿐이지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지 페이스북과 똑같은 앱을 갖고 있다가 페이스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서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누굴 직원으로 만들어요? 고객에서 직원. 고객이 아니라 직원으로. 테슬라가 뭘 하죠? 테슬라가 뭘 했어요? 고객이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죠? 그 사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다음에 차를 산 사람, 보통 이제 자동차 모델 리어가 있잖아요. 내 후년에 차가 업그레이드 된대.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뭐하러 내가 그 데이터를 줘.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닝을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이. 블록체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최적화해서 진화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목표가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미군이 이제 알카에다 이제 중요 인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된 방법으로 잡을까라고 열심히 고민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움직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모든 비즈니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근데 많은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 1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 틀린 줄 알면서. 그게 어떻게 최적화된 방법인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는 최적화인지 모르겠죠. 그 목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적화된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화, 살아남는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커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정점이 된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일단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서론이 엄청 긴 것 같지만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였죠? 블록체인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코인이 가치가 있는 걸 거 아닐까요? 아니면 펌프 앤 덤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인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권한이 집중화돼서
권한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죠? 그게 왜 문제인가요?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어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갔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야. 위에 올라간 거는 누가 올려준 거죠? 국민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죠? 국민이 올려줬는데 국민이 왜 올려줬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욕하시지만 아마 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거는 시스테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의 구조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가요? 다음에 또 되는 거. 그죠? 국민이 뭐 잘 되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고 나면은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일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나요? 고객을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에요. 윗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 회사 다니면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윗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나빠졌나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그런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보들이 새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는 더 이상 조직 내에서 일하는 일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하라고 뽑아놨는데 옛날에도 나쁜 짓은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치인 믿으세요? 정치인 믿으시는 분. 정치인 못 믿겠다. 아마 잡혀갈까 봐.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만 조직 내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뭘 다 아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아는 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챗페이로 뭐를 샀어. 공산당에서 다 아는 건 거죠. 이상한 거 사.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위챗페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화가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한 거죠. 그죠?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놀아라. 우리가 갈 길 간다.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 장점도 있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전부 다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우리가 은행인 거예요. 은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잘못했어. 누군가가 뭐 이거를 불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보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 은행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얘는 못 쓰게 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은행장이 있나요? 없어요.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은행의 장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은행이 가지고 있죠.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여러 보안 장치를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뚫려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장부를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떤 장부가 진짜인지 이런 거를 정하는데 누가 정해요? 은행장이 정하나요? 은행장이 없어요.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들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면. 그리고 이 안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뭐가 가능한 거예요? 나의 개인정보는 전혀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다 돈을 보내는데 내가 개인정보를 여기다가 내놓을 쉐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쉐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행인,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구조,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돈이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꼭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은 항상 정보를 보낼 때 카피를 보내는 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메일로 카톡으로 보내면 그러면은 그게 원본이 그냥 가나요? 그게 아닌 거죠. 카피가 가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내는 순간 이 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센트럴 뱅크가 없는, 그러니까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두 번 썼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 못 쓰게 한 게 비트코인이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장부 가지고 있으면 이 장부 고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내 계좌에 비트코인이 10비트코인인데 이거 100비트코인으로 바꾸면 0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이 10배로 늘어나요. 0만 붙이고 싶겠어요? 여러 개 붙이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부의 인테그리티,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센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누군가 컨트롤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누구나 다 장부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고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만큼 시큐어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큐리티를 액세스 컨트롤로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뭐 달아놓으셨죠? 문에, 현관문에 도어락을 달아놓으셨잖아요. 그게 액세스 컨트롤인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모든 시큐리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 방어막을 해놓으면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뭐죠? 비밀번호 알면은 누구든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집 비밀번호 알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는 뚫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도 계속 터지잖아요. 그죠? 단위가 틀려가지고 억 단위로 그냥 이 개인정보 누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누구도 액세스 못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액세스 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큐어한 거예요. 네 번째는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것이 트레이서블해요. 여러분들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비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밝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돈 어디 썼는지 그거를 지금 다 까. 그러면은 진짜 내가 봐도 창피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거는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 쓴 거 사실 크레딧 카드 딱 까보면은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비트코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마이닝 한 분 계세요? 마이닝 해보신 분? 지난번에는 있으시던데 오늘 없네요.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입사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지갑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보내고 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야라고 뭐 해서 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비트코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또 누구든지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누가 떠난다고 막는 사람도 없어요.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동해야 되는 건 거예요. 왜 마이닝을 해야 되나요? 왜 하죠? 내 전기값 내고 내 하드웨어 값 내고 왜 마이닝을 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줘요? 행장님이 주나요?
아니에요. 룰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소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가격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누가 하죠? 정부가 하나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에서 거래소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리퀴디티가 생기는 건 거죠. 내가 이를 팔 수 있어야지 경제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얘가 1비트코인에 1억이야 하더라도 아무도 안 사. 그 1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되는 지금? 1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또는 경제적인 이슈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조직과 사회의 신뢰 문제를 해결해요. 조직과 사회의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두 가지 문제를 해요. 트러스트 프로블렘을 해결해요. 내가 얘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과 환거래를 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블록체인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기술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게 되는 건 거예요. 그죠? 마이닝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해. 그러면 이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이 오거나이징 하는 프로블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관점에서 아니라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 관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 그런 기술이자 신념이자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장부 또는 뭐 크립토커런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크립토커런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55분 정도 돼서 잠시 쉬었다가 한 5분 질문 어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블록체인이 센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외치는 탈중앙화랑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요즘 궁금한 점이 생긴 거는 저희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데 거래소가 그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있어요. 거래소는 이제 그 기존의 조직인 거죠. 근데 이 기존의 조직이 지금으로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세상이 있고 현실 세상 있잖아요. 피아트 세상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그 어떤 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디센트럴라이즈 될 거예요.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피어 투 피어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마치 증권사처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슈들도 디센트럴라이즈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디센트럴라이즈 세상이 되면 정부도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봤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인데요. 사실 이것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슈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크립토 이코노믹 시스템, 공학과 경제학의 절묘한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공학적인 접근을 하든지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든지 법적인 접근을 하든지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이제 포커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산 DB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 그런 이제 난리지와 경제학 쪽에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놓고서 다른 사람 이제 뒤에 이제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과 경제학이 절묘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공학 문제를 뭘로 푼 거예요? 경제학으로 푼 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를 경제학을 결합함으로써 해결한 건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이제 경제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룰을 안 따르는 게 이익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법을 안 지키는 게 이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 그죠? 그리고 남들이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지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왜 법을 안 지키나요? 왜 규칙을 안 지키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과속하면은 여러분들 범칙금 내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과속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과속을 하느냐? 과속에서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과속하다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룰을 안 지켜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과속을 하는데 1km 과속 초당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나가. 돈이 막 범칙금이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그죠? 혹시라도 잘못 계산될까봐 한 10km 미만으로 더 이제 제한 속도보다 10km 미만으로 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세상은 룰을 지키면 돈을 벌게 돼 있고 룰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100% 걸리게 돼 있어요. 100% 걸리게 돼 있고 그 100% 걸렸을 때 페널티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룰을 지켜야죠. 그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뭐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마이닝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마이닝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마이닝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서 블록체인의 개념을 아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제 장부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개념인데 원래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마이닝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포크라는 개념이 이해돼요. 포크가 뭔지 아시는 분? 없어요? 포크를 모르면은 블록체인을 이해하셨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포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장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린 장부가 원본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원본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얘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레플리케이션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원본에다가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걸 위해서 똑같은 걸 복사를 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100% 개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인이 우리는 그냥 쭉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지치듯이 막 퍼지는 건 거예요. 100만 명의 마이너가 있으면 100만 개로 퍼지는 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죠? 서로 다 다른 장부를 갖고 있어. 100만은 아니더라도 10,000명의 마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10,000개 다른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서로 다른 장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장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요?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 다른 장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컨센서스 메커니즘. 만 개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를 서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근데 보팅을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 해시 사이클 한 번에 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해시가 들어간 체인이 원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원본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원본이다라고 다 인정함으로써 10,000개 중에 하나를 인정함으로써 걔가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그게 모든 사람이 같은 장부를 보고 똑같은 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큐해지는 건가요. 왜? 예를 들어서 해시 사이클이 해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드웨어와 그죠?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기와 뭐 하드웨어 다 빼도 전기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해킹을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장부를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보다 더 많은 뭐를 해야 돼요? 해싱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전기를 써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장부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부를 조작해서 얻는 이익보다 장부를 조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배야. 하시겠어요? 100배야. 절대로 안 하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게 더 낫나요? 마이닝을 하는 게 더 나은 건 거예요. 룰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선한 사람이 뭐 50% 이상인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악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굿가이라는 건 뭐죠? 룰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룰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100% 걸려가지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얘를 망가뜨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50%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시큐어한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마이닝이라는 결국은 그래서 컨센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이 있죠. 그죠? 결국은 하나가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체인이 쭉 가면서. 그 선택된 블록을 발견한, 그걸 이제 마이닝했던, 성공했다고 그러는, 그거를 그 마이너에게 뭘 줘요? 보상을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닝 알고리즘이 사실은 블록체인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닝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마이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은 마이너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더 시큐어해져요. 더 많은 마이너들이 생기면은 더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선순환을 계속 타고 있는 그런 구조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마이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정말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10분 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있어요.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기술적이어도 괜찮고 뭐 네. 마이크 네,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마이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체인들을 캐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체인을 발견을 한다는 의미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마이닝을 한다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블록이 이제 다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블록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마이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나대로 연결하고 또 여기 있는 분은 또 연결하고 다 10,000개의 다른 블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컨센서스 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연산하는 것만 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통 이제 마인이라는 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방정식 구하듯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대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인 거죠. 그걸 하다가 재수가 좋으면은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규제에 의해서 채굴을 막으면은 시스템이 멈출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모든 마이너들을 한 번에 잡으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더 이상 블록체인 못해, 비트코인 못해라고 완전히 막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근데 어디선가 하나만 뚫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지금 현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지금 POW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의 정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범용적인 블록체인이라는 또 프라이빗 기반의 블록체인도 있고 그다음에 디피오스에 대한 이오스 같은 기반의 블록체인도 여러 가지 파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센티브 마인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빗 기반의 블록체인인데 엄연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블록체인의 정의에서는 약간 어긋난 그렇죠. 그럼 이거를 범용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퓨어한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블랙 앤 화이트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퓨어한 형태의 블록체인인 거고요. 현실 세계에 오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려나가고 저 부분이 잘려나가고 그러는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잘려서 블록체인의 원래의 어떤 목적, 원래 철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니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유니텔 어떻게 됐죠? 여기 많은 분들은 유니텔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퍼블릭한 블록체인이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퍼미션리스인 거예요. 이 위에 누구든지 이노베이션 할 수 있어요.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건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가 이노베이션 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노베이션 하는데 자기들 먹거리를 없애는 이노베이션 할까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어요. 인터넷이 지금 이렇게 온 거는 인터넷에 어떤 앱을 올리는데 또는 서비스를 하는데 누구의 퍼미션을 받아야 되나요? 아닌 거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 만드는데 대박 날 수 있는 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강아지 주민등록증 만들어주는 사업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강아지 주민등록증을 돈 주고 사람들이 만들어준다고? 산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사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산 사람 계세요?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만약에 이게 인터넷이 아니라 유니텔이었어. 유니텔은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PC 통신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삼성이었으니까 삼성이었나요? 그죠? 삼성의 어떤 이제 가버넌스에 뭐 그 책임지는 분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가 됐을까요? 절대 안 돼요.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퓨어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진화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진화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진화가 아니라 팔다리 다 잘라버린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뒤로 간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채굴자들이 거래 내역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고 보상을 받잖아요. 예. 근데 그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두 채굴자 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중에 무효로 하게 되잖아요. 예, 무효로 하게 되죠. 무효로 하게 되는 로직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블록을 계속 우연히 계속 같이 만들게 되면 결국 보상은 그 채굴자들에게 다 돌아가는데 그게 반감기에 영향을 미치죠.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반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저쪽 끝에 계신 분이 이제 발굴하고 저쪽에서 동시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나면 내가 찾았다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저쪽이 찾은 걸로 이제 이게 진본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은 이쪽에서 이제 서로 다른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제 이게 진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둘 다 일단은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받는 거를 생겼는데, 이 코인은 언제 쓸 수 있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100 트랜잭션 후에 100 그 블록 이후에 쓸 수 있어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개 이후의 트랜잭션이니까 한참 뒤죠. 10분 곱하기 100이면 엄청난 1000분이니까 한참 뒤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가 양쪽에 갈라졌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동시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이쪽에서 먼저 다시 발견을 해서 그러면은 전부 다가 똑같은 걸로 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오펀드, 고화가 돼버려요. 뒤에 아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뒤에 100개가 안 붙으면은 블록이 연결돼서 100개가 연결되자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짓한 거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다 아닌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부가 서로 달라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게 이제 아까 이것도 포크의 일종인 건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포크가 존재하고 그 포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로 이제
컨버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닝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여기.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여쭤보면은 예. 거래소에 보면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등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전혀 다르지 않은 케이스가 많은 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요 전부 다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소스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비트코인 2 만들 수 있어요. 뭐 또는 비트코인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알면.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느냐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거를 돌아가기 하기 위한 뭔가 인센티브를 위한 장치인 거고, 예. 사실 그 위에다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건데 그러면은 그 코인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나로 합쳐진다, 아니면 좀 줄어든다, 소멸된다. 많은 코인들은 사라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코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저도 코인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 교환하는 건 거지. 물론 제 코인은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코인을 쉽게 가질 수 있고 그 코인을 서로 교환하는 그 코스트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래소에 있는 코인의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거는 진화의 관점인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뭐 별의별 코인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 중에 살아남는 놈들은 또 몇 개 안 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질문 하나 받고, 네. 블록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하는데요.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코인이 이제 그 트랜잭션이라는 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나가는 그 인풋인데 이 인풋이 반드시 언스펜트 코인이어야 돼요. 한 번 사용된 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룰들이 있는데 그 룰들이 지켜진 것만 브로드캐스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갑을 이제 이 풀로드 지갑을 갖고 있으시면은 걔네들이 그냥 돈을 주고 받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릴레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보고 틀렸어, 룰에 안 맞아. 그러면은 얘를 드랍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디로 못 가죠? 마이너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가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룰이 안 맞으면은 드랍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마이너 입장에서도 룰에 안 맞는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는 블록을 성공시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마이너들이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내가 기껏 전기값 써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인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 블록 자체가 인밸리드 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디센트럴된 방식으로 이제 인밸리드한, 그러니까 무효한 트랜잭션을 걸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처음에 소수의 그 알카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블록체인과 별개로 예. 그 어떤 조직이 하부에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다음에 또 그 정부와 위아래가 여과 없이 다 공유될 수 있는 이유까지. 예. 좀 조직 경영이랑 같이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하시나요? 아, 그거는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고서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유행인가 대세인가? 아마 유행이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그죠? 저는 유행 타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행 타는 거를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면 그 다음 유행은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제 본질이 뭐냐,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그거 본질의 관점에서 모든 거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코인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코인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와 내기해. 여러분, 친구와 내기해서 돈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있으면은 여러분들 독한 분인 거죠. 그죠? 친구랑 내기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렇게 받아냈으면은 언프렌드 당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친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친구를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서 내일 비 올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1이서 내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1이서를 두 사람에게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준 거죠. 내일이 왔어요. 저는 비가 온다 그러고 제 친구는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비가 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오는 건 거죠. 그 돈을 다 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한다면, 내기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서 저도 1이서를 넣어놓고 제 친구도 1이서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둘이 저랑 친구랑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받는 건 거고, 저는 비가 왔다 그러는데 얘는 안 왔다라고 우기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결정한 대로 결과 돈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거래도 컨트랙트인 거예요. 그죠? 내가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로 돈을 보낸 거잖아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거래인 거예요. 컨트랙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컨트랙트가 훨씬 더 복잡한 구조, 복잡한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건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컨트랙트인 거고요.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컨트랙트가 가능하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게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거래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그런 비용까지 내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처음부터 불가능해.
여기는 제가 두 사람이 오케이 사인이라는 건 이제 그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는 건데 그 시그너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돈이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건데 이게 계좌의 역할을 하는데 이 계좌는 모든 것이 룰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럼 모든 것이 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거가 시작되면은 약속을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해야죠. 친구랑 하더라도 나중에 뭐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해야겠죠. 무조건 100% 개런티가 되는 이런 컨트랙트가 생긴다는 거죠. 컨트랙트를 해서 법적인 계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계약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것이 계약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 올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제가 무슨 여기 계약서에 사인, 물론 뭐 사인 하나 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셜한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소셜한 컨트랙트뿐만 아니라 뭐 애인 간에도 사실은 컨트랙트인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법적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준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컨트랙트를 맺은 건 거예요. 근데 안 지켜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컨트랙트를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100% 갈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신뢰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 오브 머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 인터넷 오브 머니라는 건 여기서 머니라는 거는 이제 어떤 커런시, 뭐 화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사되면 안 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복사를 해도 원본과 진본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복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스토어하고 그거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뭔가요?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인터넷 오브 카피예요. 근데 인터넷 오브 카피가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인터넷 오브 머니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지금 한 2000년? 95년부터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조금씩 나왔던 2000년 수준? 요 정도에 왔다.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예를 들어서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라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 나와서 세상을 이제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돈을 그냥 주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오토노머스하고 인디펜던트 이코노미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운전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자동차와 계약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와 계약을 한다? 사람과 자동차와 계약을 한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에 제가 사인하는 순간 그 룰에 의해서 저도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경제 주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은 경제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모든 기계들이
모든 센서들이 다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냐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혼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은 도대체 뭐냐? 미들맨이 없는 세상입니다. 은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연결을 해주는 역할, 연결해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대표적인 은행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경우 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올라가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말단 사원이 대리되고, 대리가 뭐 부장되고,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싫어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조직의 바운더리, 기업의 바운더리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과 직원을 우리가 분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고객이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에서 하이라키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고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던 세상에서, 고객들이 하이라키 조직이지만 고객들이 가치를 만드는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뭐 페이스북 이런 세상에서 왔다가 이제 비트코인처럼 아예 여기는 우리가 알던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조직에는 미들맨도 존재하지 않고, 뭐도 없어요? 하이라키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네트워크만 존재해요. 네트워크에는 경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조직 없는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 없는 조직화는 경계도 없고 연결만, 관계로만, 그 관계가 연결되면서 살아있는 네트워크로서 이제 진화를 하는 것이 조직 없는 조직화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직 없는 조직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서로를 통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각자 일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운전하는데 테슬라를 남을 위해서 운전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운전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좋은, 서로가 돕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신뢰를 얻는 그런 구조,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조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th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게 더 이상 이제 조직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경계가 없는데 조직이라고, 조직 thing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이게 되려면은 아까 첫째는 투명해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드렸던 것들이 다 투명해요. 모든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어요. 공유돼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고객들이 왜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일하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죠? 고객과 회사가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향을 보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한 방향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스스로 커지는 구조, 스스로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구조.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진짜 이 한 방향을 보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어려운데 왜? 우리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았거든요. 전부 다 불투명하고 고객은 뭐죠? 물건을 팔아야 할 대상인 거고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신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조직 없는 조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 그러니까 조직화라는 걸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여러분 역할 관점에서 보면은 하이라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할이 도대체 뭐야? 하이라키에서는 포지션이 내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가면 내 역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품과 같은 거죠.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나만의 역할인 것, 나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친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알던 거를 다 잊어버려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learn to learn,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배우라 그러면 뭘 배우냐? 수박 겉을 계속 핥고 있어요. 수박 겉을 핥고 있으니까 아무리 배워도 안 변해.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수들이랑 기자들이에요. 열심히 수박 겉 핥고 있다가 결국은 안 변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결국은 세상이 변하는데 버티다 죽느니 뭐 하다 죽는 게 나아요? 파도를 타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 근데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를 가끔씩 이제 하는데 그럼 대부분 많은 분들은 버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오가닉 미디어 랩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블록체인 사용하면 기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블록체인 세상에 되면 기존 플랫폼 비즈가 기업이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여기 질문 있으시죠? 새로운 것을 배우자고 하셨는데 예. 과연 배운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배워야 되는 건지 수박만 하다가 수박 맛을 못 봐야 되는 건지 제 얘기는 수박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걸으면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뛰면 더 생존 잘하고. 근데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조금 찼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죠. 그죠? 물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수영을 못하면 다 죽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은 계속 수영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그러면서 수영은 어떻게 하면은 잘한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이 다 찼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영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우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실제로 모든 걸 다 해보시라는 건가요.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거를 실험을 계속 실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수영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돼가지고 수영을 해야만 사는데 물에 발가락도 안 담그면서 계속 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영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래 봐야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그냥 물에 일단 빠져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관점에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의 1%를 투자했어. 1%는 날아가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나중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1,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을 고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 후에 대박 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의 네트워크화, 그죠? 하이라키가 사라지고, 미들맨 사라지고, 뭐가 사라져요? 경계가 사라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건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이슈인 거고 누가 그거를 먼저 하느냐 이슈인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은데요. 예. 정부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나쁜 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제가 답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안 바뀌는 게 가장 좋은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막 엉망진창되면은 싫잖아요. 기존의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정치인. 그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뭐 운동해야지. 운동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이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했는데, 이게 정치는 아니고 이제 금융 감독 뭐 이런 쪽에 제가 아주 옛날에 강의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 40분 강의했거든요. 그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 알았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 정보 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많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한 유시민 씨가 예. 아주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자꾸 질문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제 나이에는 새로운 용어였고요. 예. 오늘도 많은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봐서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근을 것보다 도대체 수영을 어떤 폼으로 저게 수영이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만 갔어도 오늘 강의는 이미 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의 아마존 같은 그런 세상을 몰랐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엄청 빠르게. 저희가 삐삐가 나왔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삐삐 이상한 세상은 너무 크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연구하셨다 해서 솔직히 10년 단위, 한국에서 10년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와서 블록체인 내적인 변화와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내적인 변화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아마 수영을 배울 건지 아니 수영만 알 건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블록체인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회사 블록체인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사용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사용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해요.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블록체인 세상의 관점이 아닌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의 네트워크화,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일어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조직화 이미 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덩어리라니까. 그냥 뭐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믿고 광고하는 대로 다 믿고 이렇게 생겨요. 더 이상 광고하는 대로 믿는 고객들이 있나요? 친구한테 다 물어보거든.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미 네트워크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 조직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것 뿐이지 블록체인 세상이 따로 있고 뭐 아날로그 세상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고객이 직원이 됐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직원이 되는 거와 고객이 팔대상인 것과 누가 유리할까요? 고객이 직원인 게 훨씬 더 유리해. 왜?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고객이 나를 위해서 일해줘?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같은 돈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이미 나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이노베이션을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작은 무브먼트 같은 건데 회사가 변해요. 왜냐하면 이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 변화는 그냥 블록체인 세상, 뭐 아날로그 세상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세상 자체가 아예 네트워크화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하실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안 배워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관점이라면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런 변화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받아도 되나요?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요. 시간 끝나고서 나중에. 자, 질문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주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영 배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